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해외 현장에서의 적용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해외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배제된다라는 결론은 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형법상 원칙적으로 처벌법규는 개별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내국인의 국외범, 즉 우리 국민이 우리 국경 밖에서 해외에서 범한 범죄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종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해서 외국에서 발생한 재해를 수사하지 않은 이유는 산안법이 원래 외국에는 적용되지 않는 법이기 때문이 아니라 사고 발생 국가에서 자체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안전 기준과 그리고 수사에 대한 사법 주권을 고려한 현실적인 사유입니다. 왜냐하면 산안법에는 외국에서 발생한 그 재해에 대해서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명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과 같은 현실적인 사유를 고려해서 수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중처법은 조금 다릅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그 의무가 경영 책임자의 관리 감독상의 의무 형태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무언가를 조치하지 않은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만약 경영 책임자가 국내에 있었으면 국내에서도 이행 가능한 것이고, 혹시 해외 현장에서 관리한다 하더라도 그 해외 현장에서 관리하는 내용이 해당 국가에서의 안전 조치와 크게 상치되는 그런 부분이 존재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런 점을 고려할 때 그 수사기관으로서는 이건 중처법 위반은 국외에 발생한 재해에서는 수사하기가 어렵다, 수사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섣불리 내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다만 실무상으로 근로감독관이나 다른 수사기관이 현재 사고 현장을 방문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테니까요, 실행하는 것이 역시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게다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우리나라의 굉장히 좀 독특한 법이기 때문에 사법공조에 따라서 해당 국가의 협조를 받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쪽 국가에서 처벌 규정이 있는 그런 사례가로 평가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실제로 노동청이나 다른 수사기관이 주도해서 국외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그렇게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외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경영 책임자가 어떠한 안전보건 조치를 안전보건 확보 의무나 안전보건 조치가 미흡한 점이 있었다라는 것을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누군가 고소 고발한다면 수사기관은 고소 고발을 받은 이상 수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론적으로 국외에서 발생한 재해이기 때문에 중처법 대상이 아니다라는 결론은 법리상 낼 수가 없는 것이고, 고소 고발이 있다면 수사를 어느 정도 진행하고 그 수사 진행 결과에 따라서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초래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으로 그 상시근로자와 관련한 적용 범위 쟁점입니다. 지금 그 법문상에는 중대산업재해에 대해서는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은 제외하고 있고, 부칙의 경과 규정에서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3년, 그러니까 내후년에까지 적용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시근로자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일용 근로자는 당연히 포함됩니다. 또한 파견 근로자에 대해서도 파견 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근로자로 포함해서 계산하는 것이 사업의 규모를 실질로 판단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제3자의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시 근로자 수라는 것은 변동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혹시 법 시행일인 27일 이후에
상시근로수가 변동될 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데요. 1월 27일 이후 1월 27일 당시에는 50인에 이르지 못했는데 1월 27일 이후에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이 된 경우라면 그때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래는 50인이었는데 중대재해 발생 이래 상시근로자가 50명 미만이다. 이 경우에는 형벌법규의 엄격 해석의 원칙에 비추어서 이 처벌 적용 대상은 되지 않고 계속 그 50인 이상 50인 미만이 유지가 된다면 내후년에 이르러서 처벌법규는 적용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그리고 또 한 가지 유의하실 것은 도급인이 중처법 적용 대상인 근로자 수의 요건을 갖춘 이상 수급인이 비록 중처법상 요건에 준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하더라도 도급인은 수급인 종사자들에 대해서까지 중대재해처벌법상 각종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은 유의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은 그 중대재해 발생 시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종합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을 좀 강조드리고자 구성을 해봤습니다. 이시원 부센터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제 본 발표 세션에서 형사책임과 관련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형사 책임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은 당연하겠습니다만 그 외에도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유적에 대한 손해배상, 작업 중지에 따른 지연에 따른 그 계약 책임 등의 민사 책임과 영업 정지 그리고 부정당 제재 등의 행정 제재 그리고 언론에서 또 다루어지고 또 국정조사 등에 출석하여 사업주가 국정조사 등에 출석해서 청문회 응해야 되는 상황. 거기에 더해서 요즘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ESG 경영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등이 종합적으로 위기로서 다가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행정제재 부분이나 민사책임 부분은 종래에도 이러한 그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수반되는 제재이긴 하였습니다만 중대재해처벌법 체계 하에서는 좀 더 그 비난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고 현장에서의 잘못뿐만이 아니라 그 기업 자체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가 작동하지 아니하였다는 점까지 입증돼 버리면 그 제재의 수준이 상당히 증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반적인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는데요. 과연 현실적으로는 어떤 형태로 고려가 돼야 하느냐. 사실 이러한 책임을 관통하는 하나의 이슈라고나 할까요? 이것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정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소명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장은 형사 책임을 규명하는 장입니다. 왜냐하면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 활동의 결과에 따라서 어떤 규명되는 사실과 인정되는 책임이 구분될 법정 혹은 강제적인 조사 권한이 제한되는 행정조사만으로는 실체가 명확히 규명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강제 수사권을 바탕으로 이 재해가 어떠한 경위로 누구의 책임으로 이루어난 것인지를 규명할 수 있는 형사 절차가 과연 누구에게 책임을 지어야 할지에 대해 판단하는 기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제재나 민사 책임을 다루는 재판에 있어서도 관련 형사 절차가 진행되면 형사 절차가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그 진행이 민사 혹은 행정제재에 관한 절차가 중지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실 때 무엇보다 가장 먼저 다가올 형사 책임과 관련한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중처법상 관련 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충실히 소명하는 것이 다른 재반 리스크 관리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임을 한번 유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